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날이었어요. 경기도 포천의 시내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몸을 감싼 채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 속에서 26살의 한 여성, 저는 영어학원 강사로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에게 일어난 그러나 끝내 미궁으로 빠져버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포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영어학원에서 일했어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넘어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로를 함께 걱정해주는 일이기도 했지요. 그래서인지 하루가 끝나면 늘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지만 그 피로 속에는 보람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몇몇 학생들과 함께 근처 분식집에 들렀지요. 작은 가게 안은 김이 자욱하게 차올라 있었고 테이블마다 매운 떡볶이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어묵 국물을 떠먹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가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끔찍한 경험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아이들과 헤어진 뒤 밤 9시 30분쯤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고 눈발이 흩날리며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늘 걸어서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학원에서 제 집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남짓 걸렸고 중간에 편의점과 버스 정류장이 있었지요. 특별히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포천은 조용한 도시였고 사건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집까지 이어진 골목길은 유난히 조용했고 제 발자국 소리만이 눈 위에 사각사각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 두 남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제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 늦추었다가 다시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 남성도 같은 속도로 움직였지요.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고 몸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향하고 있던 길목 모퉁이에서 그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재촉하며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밤 9시 45분 골목길에는 저와 그들뿐이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두 남성 중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다가왔고 다른 한 명은 제 뒤를 막아섰습니다.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 낮고 쉰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고 저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손목이 거칠게 잡히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짧고 끔찍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 있던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것이지요. 그 순간 제 몸을 억누르던 손이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청년은 놀라며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그는 다급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고 두 남성은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황급히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편의점 알바생은 저를 부축하며 안으로 데려갔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제 몸은 무사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경찰은 신속히 출동했지만 두 남성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 남겨진 발자국들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끝없는 의문과 불안 속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013년 1월 7일 밤 21시 58분이었습니다. 포천 지구대의 순찰차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당시 편의점 안에 앉아 있었고 온몸이 떨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알바생은 저를 보호하려는 듯 곁에 서 있었고 경찰관 2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짧은 질문에도 저는 눈물이 터져나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른 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골목길에서 2명의 남성이 저를 붙잡으려 했고 편의점 알바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었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조차 온몸이 다시 굳어지는 듯 했지요. 경찰은 즉시 편의점 주변과 골목길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여 분이 시간이 흘러 있었고 거리에 남은 것은 희미하게 지워진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고 추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순찰차에 저를 태우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저는 정식으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경찰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들의 나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명은 20대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키는 175cm쯤 마른 체형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쯤 조금 더 건장했고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뚜렷하게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그때의 시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앞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두 쌍의 눈동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들은 분명 계획적으로 저를 노렸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편의점, 인근 상가, 골목 입구의 교통, 카메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눈발과 어두운 골목의 사각지대 때문에 결정적인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단지 저와 학생들이 분식집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제가 홀로 집으로 향하는 모습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이후 골목길로 들어선 순간부터는 공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도미수 혹은 납치미수로 분류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무사했지만 만약 편의점 알바생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움과 분노로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눈을 감으면 언제나 그들이 제 앞을 가로막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새벽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원 주변과 제 집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남성은 온전히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은 다시 저를 불러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특별히 말한 것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조용히 해라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대답했지요. 그 말은 명령조였고 단호했습니다. 우발적인 취객이라면 흔히 내뱉는 욕설이나 술 냄새가 섞인 말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목적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저를 미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학원을 나섰고 같은 길로 귀가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 특별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단순히 여성을 노린 납치 시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 소식은 빠르게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도 퍼졌습니다.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불안에 떨며 항의했고 학원장은 저를 위로하면서도 당분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업을 중단하고 외출도 최소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는 며칠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CTV에는 단서가 없었고 목격자도 편의점 알바생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도 두 남성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건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곧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으니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석연치 않았던 점은 경찰이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제 주변을 살폈지만 두 남성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사라진 사람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 목소리, 그리고 눈빛까지. 그것은 결코 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월 8일. 밤 9시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24시간이 되는 시각, 저는 부모님 댁에서 불 꺼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지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게 낮은 숨소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요. 2013년 1월 9일 오전 9시 저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걸려온 의문이 전화에 대해 묻고 싶어 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숨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끊겼어요. 장난 전화라기엔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발신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 번호는 대포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통자도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지요. 경찰은 장난 전화일 수도 있다며 단정하지 않았지만 제 불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2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무작위로 여성을 노린 납치 시도, 둘째는 저를 특정한 누군가의 계획적 접근이었지요. 하지만 양쪽 모두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지문이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눈발로 인해 발자국도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구대 형사는 사건 당일 제 동선을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분식집에선 몇 시쯤 나왔습니까? 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학원에서 퇴근한 시간은?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했지만 결국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함께 있던 학생들도 별다른 이상한 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수사는 점점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미 학원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가 납치될 뻔했다더라. 골목길에서 두 남자가 덮쳤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소문이 되어 떠돌았지요. 저는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동시에 걱정을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사건을 유난히 흥미롭게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1월 10일 밤 8시,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편의점 뒤편 쓰레기통에서 찢겨진 장갑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겨울 장갑이었지만 손가락 부분이 거칠게 찢겨져 있었지요.
국과수 감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갑 안쪽에서 두 사람이 혼합 DNA가 검출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남긴 물건일 수 있다는 추정을 했지만 확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장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장갑이 언제 버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저는 이상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사건 직후 발견된 장갑, 그리고 두 사람의 DNA, 그 조각들이 마치 제 뒤를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경찰이 여러 차례 혹시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머리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과 지낸 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특별한 적을 만든 적도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사는 점점 무거운 공기를 띠었습니다. 기자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사건을 취재하려 했고 일부 지역 신문에는 영어 강사 납치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기사 속 내용은 피상적이었고 실제로 사건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관심을 잃었고 제 일상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출근을 잠시 멈췄습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창문 밖이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악몽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뒤에서 손목을 붙잡는 감각,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눈을 떠도 여전히 그들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 사람의 흔적을 잡지 못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했고 CCTV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 나타났던 의문의 전화 이후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이 더 두려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1월 14일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단순 납치 미수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유는 사건이 벌어진 골목길이 일반적인 통행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미리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 좁은 길목에서 정확히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편의점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노렸다는 의미였지요. 그 무렵 저는 경찰로부터 다시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월 5일 같은 지역의 다른 골목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늦은 밤 귀가 중 뒤에서 낯선 남성들에게 미행을 당했으나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는 신고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고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저를 노린 범행은 단발적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며칠 전부터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계획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단순히 술 취한 사람의 우발적 행동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불안 속에 놓여 있었고 사건의 진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흐려져 갔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 그날 밤 저를 붙잡으려 했던 두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고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사건이 일어난 2013년 1월 7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주간 스케줄은 이미 익숙한 반복이었지요. 오전에는 학원 수업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하루는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저는 학원 교무실에서 교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한 남성이 골목길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고 담배를 태우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제 자리로 향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여겼지만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그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지요. 정오 무렵 학원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제 시선 끝에 또 다른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는데 유독 제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경계심이 생겨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학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고 저는 교과서를 펼치며 영어 단어와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에 몰두하는 동안 낮에 느꼈던 불안감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묘한 긴장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30분 학원 인근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중 몇 명이 선생님 같이 가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함께 나섰지요. 우리는 뜨끈한 국물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시험 이야기로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저도 평온했습니다. 분식집 내부는 김이 서려 따뜻했고 밖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20시 50분경 학생들과 헤어지고 난 뒤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까지는 15분 거리, 수없이 걸어온 길이었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골목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1시 30분 좁은 골목 초입에 들어섰을 때 저는 뚜렷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제 속도에 맞춰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저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고 두 남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급하지 않았지만 분명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핸드백 속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하는 척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협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크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21시 45분 결국 그들이 제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하지만 하늘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알바생이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그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저와 낯선 남성들의 기묘한 대치를 목격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라는 그의 외침에 두 남성은 순간 움찔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틈을 파고들어 몸을 빼냈고 편의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년은 황급히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알바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날 제 하루는 분명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교재를 정리하고 점심을 먹고 아이들과 웃으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9시가 넘어서자 평범함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긴장은 여전히 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제 행적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하나하나 정리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머문 장소, 대화 내용까지 경찰은 혹시 그날 제가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는지 또는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인지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낯선 두 남성의 차가운 시선과 제 귀를 스친 낮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2013년 2월 경찰의 수사는 점점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서연 씨는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언론은 초반에 관심을 잃은 채 다른 사건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따라가던 저는 뜻밖의 자료를 마주하게 되었지요. 바로 당시 담당 형사들의 보고서에 남겨진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그 제보는 사건 발생 약 보름 뒤 경찰 민원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중년의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그는 떨리는 어조로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날 본 것 같아요.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들, 얼굴은 잘 못 봤지만 그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같았어요. 전화는 곧장 끊어졌습니다. 신원을 추적할 수 없는 발신 번호였고 다시 걸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제보를 단순한 혼선일 가능성으로 취급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피해자가 납치될 뻔했던 골목 인근에는 실제로 대형 상가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노동자들 중 일부는 저녁 늦게까지 현장을 드나들곤 했고 주변 주민들은 그들을 낯설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들이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현장과 어느 정도 연관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셈이었지요. 저는 당시 경찰이 남긴 수사 기록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사장 인부 명단은 확보되었지만 수십 명의 외부 인력이 수시로 교대했기에 정확한 신원 파악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여 이미 현장을 떠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명단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당일의 행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상한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서연 씨의 학원 근처, 즉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임시 숙소 형태의 원룸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 공사장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급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익명의 목소리를 상상해 봅니다. 왜 그는 경찰에 단 한 번의 전화만 남기고 종적을 감추었을까요? 단순한 장난 전화였다면 그토록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혹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까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서연 씨의 기억 속에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직후 진술에서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 중 한 명의 손에서 흙냄새 같은 것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한밤중 도로 위에서 흙냄새를 뚜렷하게 인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공사 현장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작은 감각의 조각이 익명의 제보와 맞물려 이상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들은 익명의 제보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큐를 준비하며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묘한 집착을 느꼈습니다. 제보자는 단 한 번의 목소리로 사건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들의 정체는 우발적 납치범이 아니라 사건 현장을 오래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몇 주까지나 다시 경찰에 또 다른 비공식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면이었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었는데 경찰서 우편함에 이름 없는 봉투로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단 한 줄 그 사람들 아직 포천에 있어요. 문장 끝에는 서투른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필기체와 인쇄체가 뒤섞인 글씨체는 긴박하게 쓰여진 듯 보였고 조사관들은 그 필체만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봉투에는 어떠한 발신인 정보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건의 제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무관한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를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사건의 진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지도 다시 경찰에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글씨가 남긴 파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나중에 이 제보 사실을 전해 듣고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지요. 저를 노렸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계속 있었다면 그게 더 두렵네요. 그녀의 말처럼 익명의 제보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단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공포와 불안을 더 씌우는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납치 미수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와 서툰 글씨가 던진 파문은 사건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서연 씨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범인의 정체와 동기 그리고 그날 밤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 점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범인의 신원과 계획성입니다. 당시 현장에 나타난 두 남성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제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신체적 제압 시도도 조직적이었지요. 단순히 길을 걷던 여성에게 우연히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인부와 연관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둘째, 사건 장소의 특이성입니다. 학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평소 유동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그러나 편의점이 가까이 있고 공사장 근처라 주변 감시 카메라가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범인들은 CCTV를 피하거나 어둠을 이용해 행동했고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는 범인들이 사전에 지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보자의 존재입니다. 사건 후 몇 주 사이 경찰에 접수된 두 건의 익명 제보, 첫 번째는 공사장 노동자를 지목한 전화,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아직 포천에 있어요라는 편지입니다. 이 제보들은 범인의 정체를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사건을 단순한 우발 범죄가 아닌 특정 집단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게 만듭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스스로 위험을 느꼈거나 범인과 연관되어 있어 드러낼 수 없었던 걸까요? 넷째, 피해자의 행동과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서연 씨는 사건 당일 골목을 지나는 동안 이상한 발자국 소리와 시선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등장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사건 직후 몸의 긴장감과 공포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 상가 주민들은 아무 이상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경험과 외부 목격이 엇갈리는 상황은 사건의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범행 동기입니다. 일반적인 강도나 금품, 목적 범행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는 금품이나 물리적 손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끌어내려 했을 뿐 재산상의 이익은 없었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범죄 연습? 아니면 특정인을 노린 개인적 원한? 범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사건을 미스터리로 남게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섯째, 사건의 시간적 흐름입니다. CCTV와 제보 기록,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범인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적은 완전히 불명확합니다. 차량을 이용했는지, 도보로 도주했는지, 아니면 잠시 근처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잔존, 흔적의 부재는 사건이 현재까지도 미궁에 빠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 서연 씨와 주변인들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피해자는 일상 속 작은 소리와 그림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낮에도 골목길을 지날 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을 느껴 사건 이후 일정 기간 학원 출석을 꺼리기도 했지요. 이렇게 사건이 남긴 심리적 파급력 또한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이 의문점들을 정리하며 사건이 단순한 납치 미수가 아니라 더 깊은 배경과 계획성을 가진 범죄일 가능성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익명의 제보, 공사장 노동자와의 연관, 피해자의 세밀한 감각, 범인의 침묵과 사라짐,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들은 단순히 경찰 수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 주변 사람들의 목격, 그리고 비밀스러운 제보 속 단서들을 조합해야만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요.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지만 의문점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포천의 골목길을 스쳐갔던 두 남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서연 씨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그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는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난 2013년 봄,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단서들을 다시 검토하고 익명의 제보와 공사장, 노동자 명단을 재조사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저는 당시 재수사 과정을 자료를 통해 따라가며 사건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사는 먼저 기존 자료의 정밀 분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CCTV, 공사장 주변 폐쇄회로, 그리고 골목길 인근 상가 CCTV까지 모두 재검토되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놓쳤던 몇 초 단위의 화면까지 살펴보며 경찰은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화면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뚜렷한 얼굴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은 그림자처럼 흐릿하게만 보였지요. 동시에 익명 제보자와 관련된 기록도 다시 조사되었습니다. 전화와 편지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보가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의 목소리 톤, 발신 번호, 편지 필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이미 사용이 중단된 대포폰이었고, 편지는 손글씨이기에 기계적 분석으로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지요. 재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공사장 노동자들의 이동과 사건 당일 골목 접근 경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사장 내부를 수차례 탐문했고, 일부 노동자들의 스케줄과 교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당일 밤 일부 노동자가 작업을 마친 뒤 골목 근처를 서성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모호했고 범행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수사 자료를 읽으며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범인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사건 발생 골목 주변 환경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가설입니다. 공사장과 인접한 골목길, 편의점, 학원 위치까지 모두 숙지하고 움직였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둘째, 두 남성은 사전에 피해자를 관찰하고 접근 시점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서연 씨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세밀히 분석한 듯한 흔적이 보였지요. 셋째 가설은
범인들이 사건 후 일정 시간 동안 골목 근처에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CCTV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골목에 들어설 때까지 기다린 정황이 존재합니다. 이는 범인들이 단순히 차량으로 지나가다가 마주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해 노렸음을 시사합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점도 떠올랐습니다. 사건 직후 남겨진 장갑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DNA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범인은 전과가 없는 인물이거나 해외 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의 실체가 데이터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요. 저는 또한 익명 제보와 공사장 인부 연결을 토대로 한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봅니다. 만약 범인이 골목 주변에서 일하거나 공사장 내부를 알고 있었다면 사건 전부터 서연 씨를 관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범행은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접근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요.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두려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경찰 또한 순찰을 강화하고 목격자 제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증거나 범인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범인은 여전히 포천 어딘가에 존재하며 사건 당시의 계획성과 움직임은 단순한 우발 범죄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익명의 제보, 사건 현장의 정황을 종합하면 범인들은 이미 사건 전부터 주변을 관찰하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깨달았습니다. 사건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피해자 주변 환경과 범인의 잠재적 움직임, 그리고 익명 제보와 현장 기록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은 단순한 납치, 미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일 가능성이 크며 범인의 실체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재수사와 가설은 사건이 단서를 재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의문을 좁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미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범인은 이미 사라졌고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과 주변인의 증언, 그리고 비밀스러운 제보를 통해서만 희미하게 그 실체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 흐른 뒤 포천의 골목길과 분식집, 학원 주변은 여전히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서연 씨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와 긴장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서연 씨는 집 주변을 혼자 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낮 시간에도 작은 소리와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길을 걸을 때마다 주위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학원 주변 출입을 통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의 삶도 변했습니다.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사건 이후 일정 기간 학원 출석을 꺼렸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분식집 주인 역시 그날 이후 밤 시간에는 홀로 남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또한 사건 직후 몇 주간 근처 골목을 피했습니다. 사건이 남긴 심리적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경찰은 재수사와 제보 분석을 통해 사건의 일부 단서를 확인했지만 범인의 행적과 정체는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와 공사장, 노동자 연결 가설은 남았고 사건 당일 범인의 계획성과 주변 환경 숙지는 확인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 속에 머물렀지요. 서연 씨는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조금씩 다스리며 일상으로 복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밤길을 걸을 때면 사건 당시의 긴장감과 숨막히는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시간을 알리고 가능하면 동행을 부탁했지요. 저는 사건 이후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주변 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납치 미수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사회적 불신은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어둡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서연 씨는 더욱 조심하면서도 강해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고 작은 위험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를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또한 지역 사회에도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포천 시내 학원과 상가는 보안 강화와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범행 자체보다 사건이 남긴 불안과 심리적 흔적이 사회적 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실체는 여전히 미궁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제보 분석, 재수사와 가설 검증까지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 사건은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큐로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납치 미수 사건은 단순히 한순간의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삶, 주변 사회, 경찰 수사, 그리고 익명의 제보까지 얽힌 복합적 사건으로 남습니다. 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사건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진실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연 씨는 지금도 사건 이후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길을 조심하고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과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와 포천이 골목길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 이후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남아있고 미궁에 빠진 진실은 언젠가 다시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와 재수사를 통해 조금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포천의 골목길을 스쳐갔던 공포는 끝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